이 남자의 얼굴은 미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1달러 지폐, 25센트 동전, 수도의 이름, 워싱턴 기념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국부처럼 기억되는 남자. 그런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 늘 엄숙합니다. 입은 꾹 다물고 있고 표정은 딱딱하고 눈빛은 무겁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른 이유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남자 평생 이가 아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엄숙한 표정, 국가의 무게를 짊어진 얼굴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이가 너무 아픈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 틀니를 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 틀니가 꽤 우스꽝스럽고 불편한 장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건 근엄한 국부의 얼굴이 아니라 평생 치통을 숨긴 사람의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치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세계대전급 사고를 친 20대 초짜 장교였습니다. 1754년 버지니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 22. 키는 188cm에 가까웠고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야망도 컸습니다. 이름은 조지 워싱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국부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 시점의 워싱턴은 미국 독립 같은 것을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 목표는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영국 정규군 장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때의 워싱턴은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국군 입사시켜달라고 자소서 광클하던 식민지 취준생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식민지 출신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집안이 괜찮고 야망이 넘쳐도 영국 본토 장교들 눈에는 시골 출신 식민지 청년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이 신분 콤플렉스를 오래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영국군 정식 임관을 원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 정도면 어떻게 안 될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기회. 이쯤 되면 식민지 버전 N수생입니다. 워싱턴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직접 전쟁의 공을 세워서 영국군 눈에 들자. 버지니아 민병대 장교로 나가서 프랑스를 상대로 뭔가 보여주자. 그리고 이 결정이 그의 첫 발자국이자 첫 대형 사고가 됩니다. 당시 북아메리카 오하이오강 유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버지니아 총독의 명령을 받고 그 지역에서 프랑스군을 견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1754년 5월 28일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와 원주민 동맹군은 숲속에서 프랑스 정찰대를 발견합니다. 짧은 교전이 벌어졌고 프랑스 측 지휘관 주몽빌이 사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주몽빌이 단순한 정찰병이 아니라 외교적 임무를 띈 사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전투 중 벌어진 일이라고 봤습니다. 진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사건을 암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워싱턴은 네세시티 요새에서 프랑스군에게 포위됩니다. 결국 항복합니다. 그리고 항복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프랑스어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통역관이 대충 설명해준 내용만 믿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주몽빌의 죽음을 두고 암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관 끝까지 안 읽고 동의함 눌렀는데 그 약관에 이렇게 적혀 있던 겁니다. 나는 사람을 암살했습니다. 22살 워싱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프랑스가 원하는 명분에 서명해 버린 셈입니다. 이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국경 충돌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커졌고 그 불길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식민지 세계로 번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7년 전쟁입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 전쟁을 18세기의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역사에 남긴 첫 번째 발자국은 웅장한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출세하고 싶었던 22살 청년의 판단 실수, 프랑스어 문서 대충 확인, 그리고 세계사급 후폭풍. 나비 효과라기보다 프랑스어 약관의 효과였습니다. 문서 하나가 대륙 2개를 불태웠습니다. 1775년. 시간은 20년 넘게 흘렀습니다. 주몽빌 사건으로 대형 사고를 쳤던 22살 청년은 이제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끌려옵니다.
이번에는 영국 편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던 식민지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국과 싸우는 식민지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영국군 장교가 되고 싶어 편지를 보내던 남자가 이제는 영국군을 상대로 전쟁을 지휘하게 된 겁니다. 미국 독립전쟁.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과 갈라서려 했고 그들에게는 군대를 이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영국입니다. 당대 세계 최강급 정규군. 훈련도 좋고 장비도 좋고 전쟁 경험도 많습니다. 반면 식민지 쪽은 아직 나라라고 부르기도 애매했습니다. 13개 식민지가 모이기는 했지만 마음이 딱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륙군이라고는 했지만 실상은 조별과제 단톡방에 가까웠습니다. 장비 부족, 훈련 부족, 돈 부족, 그리고 다들 말은 많음. 이 난장판을 누가 맡을 것인가? 그때 워싱턴이 선택됩니다. 키가 크고 풍채가 좋고 버지니아 출신이라 남부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군대에 비슷한 걸 지휘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경험 안에는 주먹 빌글렌 대형 사고도 포함되어 있었지만요. 그래도 경험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워싱턴은 1775년 대륙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멋진 군복을 입고 말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영웅서사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니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군복 부족, 신발 부족, 돈 부족. 병사들은 독립의 꿈을 품고 왔지만 현실은 차가운 땅바닥이었습니다. 장군님 배고파요. 월급은 도대체 언제 들어옵니까? 신발은 정말 없나요? 상대는 세계 최강급 영국군. 우리는 신발도 없는 대륙군. 이건 전쟁이라기보다 시작부터 난이도 설정을 잘못 누른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천재 전술가도 아니었습니다. 전투마다 이기는 무패 장군? 아닙니다. 초반에 워싱턴은 자주 졌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도 밀렸고 뉴욕에서도 밀렸습니다. 또 졌네. 그런데 전멸은 안 합니다. 잠깐 또 빠져나갔어. 워싱턴의 전술은 멋진 정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치고 빠지기라기보다 전멸 직전에 빠져나와 가늘고 길게 버티기 전략이었습니다. 상대는 현질로 게임 아이템 풀장착한 영국군. 이쪽은 무과금 대륙군. 정면으로 부딪히면 바로 삭제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이기기보다 끝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화려하게 이긴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죽지 않는 장군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전쟁을 멋지게 이긴 사람이 아니라 계속 지면서도 완전히 끝나지 않게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티기는 곧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1777년 겨울, 벨리포지. 이곳은 군대라기보다 난민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눈은 내리고 군막은 허술하고 병사들은 굶주렸습니다. 신발이 없어 피 묻은 발로 걷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은 퍼졌고 옷은 얇았고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적은 영국군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질병과 불만, 전쟁터 밖의 모든 것이 대륙군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독립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조지 워싱턴을 미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료 장군들과 정치인들의 수근거림이었습니다. 워싱턴 또 진 거야? 전쟁에서만 진 게 아니지. 의회에 가서 월급도 못 받아오잖아. 밖에서는 영국군이 밀고 들어옵니다. 안에서는 병사들이 굶주립니다. 뒤에서는 자기 편 사람들이 흔들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팀의 욕바지 팀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워싱턴은 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대륙군이 흩어지지 않게 끝까지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역사는 완벽한 영웅보다 버티고 선택한 사람을 기억할 때 더 오래 남습니다. 그 겨울을 지나며 대륙군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합지졸에 가까웠던 군대가 조금씩 진짜 군대가 되어갑니다. 워싱턴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22살 초짜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지고, 욕먹고, 버티면서 자기 방식으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의 흐름이 바뀝니다. 프랑스가 미국 편에 섭니다. 대륙군은 무너지지 않고 버팁니다. 영국군은 점점 지쳐갑니다. 1781년 요크타운. 워싱턴과 프랑스군은 영국군을 포위합니다. 결국 영국군은 항복합니다. 전쟁의 승부가 기울었습니다.
드디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렇게 친절했다면 이 영상도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진짜 위기는 승리 뒤에 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가자 대륙군 장교들의 분노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8년을 싸웠습니다. 피도 흘렸고 굶주림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약속했던 급여와 연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라 구하라며? 구했잖아. 근데 월급은? 원래 영국을 향하던 총구가 이제 의회를 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뉴버그. 익명의 경문이 장교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의회를 압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요하면 군대를 움직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군사 쿠데타가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워싱턴이 8년 동안 피와 땀으로 붙잡아온 그 군대가 이제 그가 세우려던 나라를 무너뜨릴 칼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783년 3월 15일 장교들이 회관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워싱턴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연설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장교들의 분노를 이해한다. 의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군대가 나라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내용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 워싱턴은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냈습니다. 많은 장교들은 그가 안경 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동안 머리가 새었을 뿐 아니라 이제 시력까지 거의 잃어가고 있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워싱턴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군법으로 겁주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여줬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늙었다. 나도 이 전쟁에서 달았다. 나도 이 나라를 위해 잃은 것이 있다. 그 단순한 제스처 하나에 강철 같던 장교들이 무너졌습니다. 회의장은 분노에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곧 눈물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무기는 총도 칼도 아니었습니다. 안경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안경을 꺼내기까지 버텨온 8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 하나로 쿠데타 진화. 역사상 가장 효율 좋은 패시브 스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스운 장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워싱턴 앞에는 실제로 왕이 되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쟁 영웅이 군대를 손에 쥔 채 권력을 잡는 사례는 역사에 많습니다. 실제로 부하장교 루이스 니콜라는 워싱턴에게 왕과 비슷한 역할을 맡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님, 그냥 왕 하시죠. 워싱턴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거절. 그는 군대의 분노를 자기 권력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교들의 불만을 이용해 의회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1783년 12월 23일 워싱턴은 의회 앞에 섭니다. 그는 승리한 장군이었습니다. 군대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새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회 앞에서 군 통수권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납니다. 왕관은 없었습니다. 쿠데타도 없었습니다. 권력을 요구하는 연설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끝낸 장군은 스스로 평민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군주제가 당연하던 세계에서 이 선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영국의 조지 3세는 워싱턴이 정말 그렇게 물러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적도 놀란 겁니다. 이긴 장군이 왕이 되지 않는다고? 군대를 가진 사람이 물러난다고? 가능했습니다. 워싱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는 고향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가 평민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사는 그를 다시 불러냅니다. 이번에는 장군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였습니다. 무한 호출 대기 상태. 장군님, 제발 한 번만 더요. 왕이 실어 독립한 나라. 그 나라의 첫 대통령은 왕이 아닌 통치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직접 보여줘야 했습니다. 너무 강하면 왕처럼 보이고 너무 약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워싱턴은 그 선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임기를 끝으로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이번에도 그는 권력을 잡는 쪽이 아니라 권력의 선을 긋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지 워싱턴은 매우 복잡합니다. 자유와 독립을 말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평생 노예를 소유한 농장주였습니다. 마운트 버너는 그의 집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노예 해방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즉시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던 겁니다. 젊어서는 프랑스어를 몰라 세계대전급 사고를 쳤고 전쟁에서는 번번이 패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칼과 군법이 아닌 공감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 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해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했고 욕망했고 모순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눈앞에 왔을 때 그는 멈출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완벽한 위인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순간에 멈출 줄 알았던 한 사람의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무엇을 했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있습니다. 사람사. 기억하는 사람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